새벽 3시, 언제부턴가 그 시간에 눈을 뜨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지만 제 시간은 멈춘 채였습니다. 말수가 줄고 발걸음이 끊기고 사람도 멀어졌습니다. 그런 제 삶에 단돈 2만 원짜리 종이 전단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쑥국, 일몰, 건강강좌. 한낱 노인 관광일 뿐이라 여겼지만 저는 그 버스에서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되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거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나는 그 거짓에 삶 전체를 걸 뻔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조차 믿음을 다시 배우게 될 줄, 딸 앞에서 두 손 모아 용서를 구할 줄, 그리고 경찰서 대기실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될 줄 도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2만 원짜리 관광버스. 그냥 심심풀이 삼아 타본 흔하디흔한 노년 여행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단지 잠을 못 자는 외로운 미망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며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이 되었고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황철수는 3년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늘 건강하던 사람이었기에 병원에서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죠. 반년도 채 못 버티고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제 삶을 공기처럼 짓눌렀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났고 다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은 제 몸을 잠식해갔고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갔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남편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이렇게 혼자네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어요. 마트에 가서도 계산대 직원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고요하고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됐고 딸 황민정은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민정이가 올 때마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 좀 만나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TV 소리로 정막을 채우고 가끔 라디오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져 가던 무렵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전단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당진 1박 2일 관광, 단돈 2만 원, 도다리 쑥국 서해안 일몰 건강강좌 포함. 평소 같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을 종이 한 장이 그날따라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전단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며칠을 바라봤어요. 마치 종이 한 장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3월 중순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이었죠. 전단지를 들고 또 들고 하다가 드디어 전화를 걸어 신청을 마치고 나서야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한 것이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황금숙입니다. 당진 여행 신청하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행 전날 밤 오랜만에 설렘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면의 이유가 처음으로 달라졌어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지도 몰라라는 미약한 기대였죠. 가방을 챙기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정말 가야 하나? 하지만 이미 신청비를 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집결 장소에 도착하니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고 주변은 모두 친구나 부부끼리 온 듯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누군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일수 씨였습니다. 단정한 외모, 낮게 깔린 목소리. 제 시선은 자연스레 유일수 씨의 눈가의 깊은 주름에 머물렀어요. 어떤 인생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황금숙이라고 해요. 유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버스에 올라 유일수 씨 옆에 앉으면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풍경은 서울을 벗어나며 조금씩 시골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창밖에 논밭은 연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3월의 햇살이 버스 창문을 통해 스며들면서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유일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 같은 걸 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우리 둘은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무거운 인생 얘기가 아닌 날씨나 TV 드라마, 좋아하는 음식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저를 살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디 사세요? 노원구 중계동이에요. 유일수 씨는요? 저는 강북구 수유동입니다. 그리 멀지 않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버스 안다른 승객들도 저희처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도착한 장소는 당진 외곽의 작은 마을 근처였습니다. 처음 일정은 도다리 쑥국 점심 식사였어요. 단체 식당에서 소박한 상차림이 나왔고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처럼 웃고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떠먹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맛있죠? 유일수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맛이 느껴지는 국물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끼니들은 맛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먹는 밥은 달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도다리가 이렇게 싱싱할 줄 몰랐네요 라는 소리도 들렸어요. 식사를 마친 뒤 관광버스는 예상과 달리 해안도로가 아닌 작은 병원 옆 건물에 정차했습니다. 가이드는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건강강좌입니다. 무료 사은품도 드리니 집중해 주세요. 실내는 의외로 꽤 넓고 무대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트로트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 잡자 사회자가 등장해 분위기를 띄웠어요. 어르신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어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건강식품이 있어요. 평소 몸이 아픈 분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약이랍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사회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프면 자식들 고생입니다. 오늘 이 약만큼은 꼭 챙겨가세요. 그러고는 수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떴다방이었던 것이죠. 주변 어르신들 몇몇은 이미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시작했고 소주도 한두 잔씩 돌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좋다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드시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아주머니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치솟았어요. 제가 손을 움켜쥐고 주저하고 있을 때 옆에서 유일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황금숙 씨, 이거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뭔가 너무 과해요. 사회자는 계속해서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드셔요. 라며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 진짜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 다행히 안 샀네요. 유일수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기 있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저는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걷는 동안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공감이 위안이 되었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기 시작할 즈음 유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다 보니까 그동안 참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언제 이런 바다를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우리 앞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유일수 씨는 평소에 이런 여행 자주 다니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나온 거죠. 유일수 씨의 목소리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집 밖으로 나올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각자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해요? 가끔씩이요. 바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유일수 씨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숙소는 근처 펜션이었습니다. 방 배정을 받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낯선 방 안에서 마음 편히 누워봤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자문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바다 위로 길게 뻗어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나 지금 바다 보고 있어. 내가 살아있었다면 같이 왔을 텐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일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인 조식 장소에서 어제와 다르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누군가는 어제 산 영양제에 대해 의심을 표했고 누군가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어딨냐며 찬양했습니다. 저는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가요? 전 아직 잘 모르겠던데요. 다른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유일수 씨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죠. 조식이 끝난 후 일정표에는 서해안 일몰 감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이드는 다시 우리를 어제와 같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따라 들어갔어요. 이번엔 더욱 치밀했습니다. 사회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났고 전문가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개별 상담을 시작했어요. 어르신, 혈압이 높으시네요. 이 약 드시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어떻고 간 기능이 어떻고 하며 그럴듯한 의학 용어들을 남발했습니다. 저도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황금숙 씨, 불면증이 심하시죠?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이 제품 드시면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잠을 못 자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간 혹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특가로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만 50만 원에 드릴게요. 50만 원.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을 잘 수 있다면 망설이고 있을 때 유일수 씨가 제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황금숙 씨, 잠깐만요. 유일수 씨가 저를 살짝 밖으로 끌어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정말 잠을 못 자서 괴로워요. 그래도 이렇게 비싼 걸? 유일수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쯤 지난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황금숙 씨 맞으시죠? 서울 중부경찰서 강형사입니다. 지난주 당진 여행 다녀오셨죠? 떴다방 제품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해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피해자요? 네, 건강식품을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분이 계세요. 혹시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군가 다쳤다고요? 평생 경찰서라곤 가본 적 없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유일수 씨였습니다. 그 사람도 연락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안심이 조금 되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를 찾은 저는 그곳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황금숙 씨, 오셨어요? 유일수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낯선 일들 속에서도 외롭지 않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참고인 조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의 외모, 현장에서 나눠준 전단지, 제품 포장 상태 등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강형사라는 젊은 형사는 친절했고 필요 이상으로 저를 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수 씨와 함께 조사실 밖으로 나오던 그 순간 강형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어요. 어르신, 영양제 드시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손미연 씨는 그 약을 드시고 심장 쇼크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저 역시 약을 살까 말까 망설였었거든요. 단지 용기가 없어서 혹은 돈이 아까워서 사지 않았던 것뿐인데 그 선택이 한 생명을 갈라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경찰서를 나오자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듯 무거웠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일수 씨 옆에 섰습니다. 유일수 씨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여자분, 저랑 같은 테이블에서 잠시 얘기했었어요. 자식들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라도 건강해지겠다고. 그런 분이었는데 유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제야 그 일이 단지 뉴스 속의 사연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함께 웃고 밥을 먹었던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두부찌개를 시키고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왜 하필?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걸까요? 제 말에 유일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겪으면서도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불안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했거든요. 딸아이는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여행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바람 전환이 아니라 아주 깊은 질문이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와 있고 싶은가? 그 순간 처음으로 그 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 남자 유일수 씨였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손미연 씨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통화가 끝난 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손미연 씨는 단지 건강해지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저는 아무 죄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깊은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날 밤 다시 예전처럼 새벽 3시에 잠에서 깼고 어둠 속에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며칠을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일수 씨가 서 있었어요. 밥은 드셨어요? 유일수 씨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일수 씨는 조용히 들어와 거실에 앉아있던 제 옆에 앉았어요. 그 일이 금숙 씨 잘못은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일수 씨는 몰라요. 저는 그 약을 살 뻔했어요. 그 여자분이 대신 죽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일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황금숙 씨, 사실은요, 그날 그 관광, 제가 일부러 같이 신청한 거였어요. 실은 그 회사랑 아는 사이였고, 미끼 역할로 저보고 같이 타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돈 몇 푼 벌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당신 옆에 앉고 친한 척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날 유일하게 그 약 안 산 사람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 뒤로는 죄송해서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분 같아서 계속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요. 유일수 씨의 고백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믿고 있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더욱 그랬어요. 왜 이제서야 말하세요? 그럼 그 여행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질문에 유일수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속아서 그냥 여행 간 거였어요. 거기서 황금숙 씨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를 피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외로움 속에서 만나 조금씩 마음을 나눈 사람이 사실은 그 사건의 한 골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거실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제가 이렇게까지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혼자여서 사람을 믿고 싶었던 걸까요?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발, 나가세요. 유일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금숙 씨, 저는 정말 이제 됐어요. 그만 가세요. 저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커튼을 치고 전화기 코드를 뽑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보다도 더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삼켰어요. 그때는 적어도 사랑했던 추억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을 문 잠근 채 지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유일수 씨와의 인연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되새기고 또 되새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유일수 씨가 정말 저를 속이려 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저를 위로하지도 경찰서까지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음 한편에서 떠오르던 그 따뜻한 말투, 떨리던 유일수 씨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 요즘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당신만큼 저를 걱정해준 사람은 없었는데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았어요.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제 안에 묵직하게 눌려있던 감정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펼치고 바람을 맞으며 제 안의 슬픔을 조금씩 털어냈어요. 며칠 후 동네 작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숙 씨,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유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유일수 씨는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계속 미안했어요. 금숙 씨에게 상처 준 거 평생 안고 가야 할 일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수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생각해봤는데 일수 씨가 정말 나쁜 마음이었다면 굳이 경찰서까지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손미연 씨 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유일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저희는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감정, 오해, 죄책감, 그리고 미련까지 모두 쏟아내듯 나눴어요. 유일수 씨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1985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의 허탈감, 아내를 잃고 난 뒤의 외로움, 자식들과의 거리감, 그 속에서 잠시 붙잡았던 떴다방 아르바이트였다고 했어요. 그땐 그냥 돈만 보였어요.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니까 솔깃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죠. 유일수 씨의 고백 속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가고 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에 손을 댔던 거예요. 저는 유일수 씨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험금과 연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우리 같은 나이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숙 씨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같이 온 손님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버스에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외로운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저와 똑같은 유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처와 실망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가 누군가를 다시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저 다시 살아보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3시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금수가, 이제 그만 혼자 울지 마라. 내가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뻤는데. 며칠 후 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영화 티켓 2장이 식탁 위에 있던데 누구랑 본 거예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일수 씨와 함께 본 영화 티켓을 깜빡하고 그대로 놔뒀던 거였어요.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친구야. 여행에서 만난 사람인데 많이 도와줬어.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떴다방 사건 관련된 거 아니야? 뉴스에서 봤는데. 당진 관광 갔다가 피해자 나왔다던데요. 딸은 회사에서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런 사건에 민감했어요. 내가 경찰서에 다녀온 것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사람 예전에 잠깐 거기 일했었대.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거실을 서성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혼자 있어야 해? 누구도 만나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해? 너는 직장에 남편의 애들까지 있으니까 그런 말할 수 있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서운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도 너 혼자 다 처리하고 나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잖아. 그 후로도 1년에 2번도 안 와놓고 이럴 때만 걱정한다고 나서는 거야? 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아빠 돌아가신 후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매일 새벽에 깨서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그 사람이 날 다시 살아보게 해줬어. 나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 그 순간 딸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조금의 이해. 엄마,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처음엔 나도 의심했어. 하지만 진짜 나만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경찰서 갔을 때도 같이 가줬고 내가 우울할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를 그렇게 바꿨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며칠 후 유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우리 딸이 밥 한번 같이 먹자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떨린 목소리. 네, 꼭 갈게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긴장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래간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주름졌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주말 점심 집 근처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함 속에 식사가 시작됐지만 일수 씨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정말 막막했어요. 퇴직금도 다 떨어지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려고 그런 일에 손을 댔던 거예요. 딸은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일수 씨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면서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를 지켜주세요. 제일 많이 울고 제일 많이 혼자였던 사람이라서요. 저도 회사 일만 핑계대고 자주 못 찾아뵈서 미안했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방 안에도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일수 씨의 손을 잡으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봄이 오기 시작한 어느 날 나는 유일수 씨와 함께 버스를 타고 양평으로 작은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산수유가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손에 손을 맞잡고 걷는 그 길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새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황금숙 씨,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고 텔레비전 보다가 웃을 일 있으면 같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황금숙 씨가 혼자 울지 않게.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키우던 시절, 그리고 서로의 외로웠던 시간들까지. 양평 전통시장에서 우리는 옛날 뻥튀기와 호떡을 사 먹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뻥튀기 할머니가 바가지에 고소한 뻥튀기를 담아주시면서 웃으셨어요. 부부세요? 보기 좋네요. 그 말에 나와 일수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부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그날 밤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오래도록 말을 걸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내가 너무 오래 멈춰 있었나 봐요. 이제는 조금씩 걸어가 볼게요. 당신이 못 다본 세상도 내가 함께 보면서 살게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아픔보다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착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거든요.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분과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매일 공원에서 만나서 산책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고.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아, 그리고 엄마 다음 주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외할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자들을 못 본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거든요. 그 후로 일수 씨와 나는 매주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며 조금씩 일상을 공유해 갔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서 김밥을 나누고 어느 날은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노점에서 달달한 호떡과 호빵, 만두도 사 먹었어요. 소소한 하루가 쌓일수록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불면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에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손자들이 놀러 온 날 일수 씨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남자친구예요? 5살 막내 손자의 천진한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응, 할머니랑 친한 할아버지야. 우와, 할머니도 남자친구 있구나.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나는 나이 70에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엄마다운 모습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그동안은 그냥 버티고만 있었던 것 같아. 지금도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손미연 씨도요. 그들의 빈자리는 내 안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무겁게 나를 짓누르진 않아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제는 그들의 목까지 웃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제는 일수 씨와 함께 교회에 다녀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길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2만 원짜리 관광버스는 내 인생의 반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때로는 속고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믿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여행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거든요. 유골함 앞에서 무너졌던 여자는 결국 또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죄책감의 손인지 아니면 다시 살아보기 위한 희망의 손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도 그녀의 눈물도 봄바람 속 찐빵 냄새도 무엇이 진짜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2만 원짜리 버스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태우고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요? 가슴 아릿한 무언가가 올라오시나요? 이 채널에 노후 매너를 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 매너이신 것 아시죠? 열심히 채널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